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루가 더 빨리 지나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달력을 보면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달력에 가족 생일이나 부모님 기일 등 특별한 날에 동그라미를 치다 보면 12달이 어느새 끝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남들이 평범하게 생각하는 그냥 그런 어느 날이 제겐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기쁘고 가장 슬픈 날입니다. 5월 25일, 저는 이날만 되면 6년 전까지 매일 눈물로 보냈습니다. 컴퓨터로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25일은 세계 실종아동의 날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실종아동 가정의 부모들은 또 한 번 무너집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족의 의미를 떠올리게 만드는 소중한 기념일을 넘기며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간절해집니다. 우리나라 매년 아동 실종 접수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매년 2만 명 정도의 아동 실종 사건이 접수된다고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 실종 사건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는 집 주변으로 전체 실종 사건의 30%가량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론 길거리, 학교와 학원 주변이라니 평소 아이들의 생활 반경과 멀지 않은 곳에서 대다수의 실종이 발생하는 것이죠. 요즘은 아동 신상정보 사전 등록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아동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 줄기 빛이 될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아이를 잃어버리면 부모가 전국을 돌며 전단지를 뿌리고 그렇게 5년, 10년, 그리고 20년이 흘러도 아이를 찾지 못하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간은 아이를 잃어버린 그때 그 시간에 멈춰 있습니다. 저 또한 사실 아주 오래전에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를 찾기 위해 정말 전국 곳곳을 안 다녀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눈 감고도 우리나라 어디든 갈 수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20년 넘게 찾고 찾았던 아들을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서 만났습니다. 힘들고 지옥 같았던 제 삶에 그해 5월 25일은 제게 슬픈 날이 아니라 기쁜 날이 된 사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성에 좀 일찍 눈을 뜬 편이었습니다. 남자 연예인도 너무 좋아했었고 이문세 오빠를 너무 좋아해서 한때 이문세 오빠 부대이기도 했죠. 제 방에는 온 벽에 이문세 오빠 사진으로 도배가 될 정도였으니까요. 야, 너 진짜 갈 거야? 응, 당연히 가야지. 학교도 빼먹고 이문세 보러 서울 간다고 하면 너 엄마한테 진짜 다리 몽둥이 부러질걸? 아소라. 언니가 정말 네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벌써 계획 다 짜놨어. 문세 오빠 별방 공개방송 그거 하늘의 별 따기야. 난 무슨 일이 있어도 갈 거야. 그러니까 언니만 입단속 잘하면 돼. 하여튼 난 몰라. 조그만 게 왜 이렇게 남자에 관심이 많은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 언니는 사랑을 몰라. 난 정말 문세 오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특히 그 목소리 정말 듣기만 해도 하늘 위를 걷는 느낌이라니까. 사랑이란 건 바로 그런 거야.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날아오를 것 같은 거. 하늘로 솟든 땅으로 꺼지든 여튼 들키지 말고 잘 다녀와. 그리고 딴 데로 새지 말고 공개방송 끝나면 바로 버스 타고 와야 해. 알겠지? 알겠어. 제 나이대가 되면 별이 빛나는 밤에 문세 오빠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땐 엽서나 편지로 사연을 보내고 또 사랑 고백도 하며 인연이 이루어지기도 했죠. 전 정말 문세 오빠의 라디오를 들으며 사랑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연 속 주인공들처럼 저도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질 거라 늘 꿈꾸고 있었죠.
엄마한테는 학교 간다고 뻥을 치고 전 문세 오빠를 만나러 바로 서울로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문세 오빠의 파랑새 노래를 흥얼거렸죠. 삐리 파랑새는 갔어도 삐리삐리삐리 찌적임이 들리네. 삐리삐리삐리 파란 눈물 자욱이 삐리삐리삐리 내 마음 물들이네. 전 문세 오빠의 노래를 부르며 가니 서울 가는 길이 하나도 지루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전 문세 오빠 공개방송 현장에 도착했고 거의 정신을 반쯤 놓은 채로 문세 오빠만을 바라봤죠. 오빠! 저만 이랬던 게 아니라 그때 당시 문세 오빠를 좋아했던 여고생들은 오빠 실물을 보자마자 실신을 할 정도였으니 당시 공개방송 현장의 열기가 어땠는지 짐작이 가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별밤지기 문세예요. 오빠, 너무 멋있어요. 별이 빛나는 밤에는 당대 최고 유명 가수들이 나와 노래와 토크를 했고 공개방송에선 문세 오빠의 주옥 같은 히트곡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특히 그날 문세 오빠가 부른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이란 곡이 흘러나왔는데 전 진짜 그 노래에 완전히 심취해버렸습니다. 라일락 꽃 향기 맡으면 잊을 수 없는 기억에 햇살 가득 눈부신 슬픔 안고 버스 창가에 기대우네. 전 문세 오빠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감성에 젖어 있었습니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너 가득 그대 모습에 어느 참 비은 날린 가을 오면 아침 찬바람에 지우지.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얘기. 우우우우. 그런데 제 옆에서 문세 오빠의 노래를 아주 간드러지게 부르는 한 남자. 전 잠시 문세 오빠에게서 눈을 떼고 제 옆에서 문세 오빠의 노래를 부르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찰랑거리는 머릿결, 우수에 찬 눈,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목소리는 정말 문세 오빠와 견주어도 될 만큼 대단한 가창력을 소유하고 있었죠. 제가 그를 바라보니 그도 절 바라봤고 우리는 그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문세 오빠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함께 느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그 남자는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저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안녕, 난 건이라고 해. 넌? 저요? 저는 오순정이에요. 순정이? 이름 예쁘다. 내가 오늘 순정이 옆에 앉게 된 건 운명일까? 네? 내가 네 손을 잡은 그 순간 난 어쩜 사랑에 빠진 걸지도 몰라. 사랑에 빠진다는 게 이런 거라면 난 순정이와 빠지고 싶네. 그땐 무슨 정신이었는지 그땐 오빠의 얼굴만 보였고 그 뒤로 무슨 성광 같은 것이 비췄고 전 그에게 완전히 빨려 들어갔습니다. 오빠는 공개방송이 끝나고 제 손을 잡고 밤늦도록 서울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높은 빌딩에 예쁜 옷을 입은 여자들,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 여기가 딴 세상인가 느껴질 정도였죠.
순정이는 몇 살? 저요? 저는 이제 17살이에요. 오빠는요? 나? 나는 서울대학교 다녀. 이제 1학년이야. 서울대학교요? 우와, 저 서울대학교 다니는 사람 처음 봐요. 그래? 이제 앞으로 계속 볼 건데 뭐. 안 그래? 어쩌면 여자 마음 흔드는 말만 골라서 하는지 전 오빠가 저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저 막차 시간이 다 돼서요. 어쩌지? 난 순정이랑 더 있고 싶은데. 네? 순정아, 오늘 밤 나랑 있으면 안 될까? 머리로는 널 보내야 하는데 마음이 자꾸 널 보내지 말라 해. 순정아. 콩깍지라는 게 이런 건지 전 건희 오빠의 말에 망설임도 없이 밤을 함께 보내자고 했고 저희는 작은 여관으로 갔습니다. 남녀가 같이 있으면 상상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마련이죠. 그는 저에게 첫 남자였고 제가 소녀에서 숙녀가 되는 걸 가르쳐준 사람이었죠. 그리고 다음 날 오빠는 절 꼭 안고 제 얼굴에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학교를 가야 할 것 같아. 오늘 수업이 많거든. 손 좀 줘봐. 손이요? 오빠는 제 손바닥에다가 전화번호를 적어주었고 보고 싶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순정아, 오빠가 멀리 있어도 내가 널 향하는 마음은 변치 않아. 언제든 전화하고 오빠도 순정이한테 갈게. 순정아, 오빠 믿지? 네, 오빠. 그렇게 제가 꿈꿔온 사랑이 제 나이 19에 이루어졌습니다. 전 그렇게 오빠와 아쉬운 이별을 하고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혹시나 오빠가 써준 연락처가 지워질까봐 전 손도 씻지 않고 왼손을 거의 모시다시피 하며 집에 도착했죠. 예상대로 엄마는 회초리를 들고 절 엄청 야단쳤습니다. 아니 말만한 기집애가 외박을 해? 너 어디 갔다 온 거야? 어? 바른 대로 말 안 해? 지연이는 저렇게 조신한데 아유 어째 너는 이러냐? 아유 동네 부끄러워서. 너 이제 외출 금지야. 학교도 가지마. 아빠. 빨리 당신 가위 가져와. 이 기집애 밖에 나 돌아다니지 못하게 만들어놔야겠어. 안 돼, 안 돼, 안 돼! 전 그렇게 아빠한테 머리를 깎이고 일주일 동안 학교도 외출도 금지당했습니다. 학교 안 가는 것도 괜찮고 외출 금지당하는 것도 괜찮지만 건희 오빠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데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전 오빠가 제 연락을 기다릴 것 같아 매일매일 가슴을 졸이며 걱정을 했습니다. 야, 언니. 으이그, 내가 뭘 했어. 공개방송만 보고 오랬잖아. 도대체 어디서 산 거야? 어? 그게... 너 나한테는 거짓말하면 안 돼? 누구랑 있었어? 어? 전 언니에게 모든 걸 말했고 언니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언니는 저와 다르게 공부도 잘했고 정말 이론적으로 모르는 게 없었죠. 제 이야기를 듣더니 언니는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어떻게 여자에게 몸을 그렇게 함부로 굴려? 만약에 너 아이라도 가지면 어쩌려고 그래? 어? 뭐? 멍청한 기집애. 아유, 일단 기다려봐. 임신은 아니겠지만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면 나한테 이야기해. 알겠어? 알았어. 언니 근데 나 임신이면 어떡해? 아 어떡하긴 뭘 어떡해. 그 자식한테 연락해야지. 전 정말 그 하룻밤이 이렇게 큰 파장을 몰고 올 줄은 몰랐습니다. 일주일 감금 생활이 끝나고 전 다시 학교로 갔습니다. 그리고 공중전화로 오빠에게 연락을 했고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불쌍한 순정이. 오빠가 너무 마음이 아파. 보고 싶어요, 오빠. 근데 어쩌지? 오빠 지금 시험 기간이라 당장 갈 수가 없네. 오빠가 시험 끝나고 갈게. 알겠지? 순정아, 나도 너무 보고 싶어. 당장이라도 너에게 달려가 널 안고 싶어. 오빠, 기다릴게요. 오빠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 그렇게 오빠를 2달 정도 기다렸습니다. 오빠가 온다는 희망에 저는 그날 하룻밤 불장난을 완전히 잊고 있었죠. 그런데 너 몸 괜찮아? 응, 아무 일 없어. 너 생리했어, 안 했어? 생리? 그래, 바보야. 생리했지? 전 순간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고 2달이나 생리를 안 한 걸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언니, 나 안 한 것 같아. 아니, 안 했어. 내가 미쳐. 너 당장 나 따라와, 당장! 언니는 절 데리고 시내에 있는 산부인과로 갔고 누가 볼까봐 얼굴을 꽁꽁 싸매고 갔습니다. 그리고 임신인지 아닌지 검사를 받았는데 임신이네. 네? 아니, 17살밖에 안 된 애가 너 도대체 뭐라고 돌아다닌 거야, 어? 그게... 얼른 아이 아빠 찾아서 중절 수술을 하든지 빨리 결정해야 해. 네, 선생님. 어떻게 해서든 애 아빠 찾아서 중절 수술할게요. 전 그렇게 언니 손에 이끌려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인간은 왜 온다고 해놓고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임신인 거 알면 오긴 와? 시험 기간이래. 그래서... 야, 무슨 지금이 시험 기간이야. 어? 야, 지금 다들 2학기 들어가는 마당에 무슨... 그 인간 좀 이상해. 일단 빨리 전화부터 해. 전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고 오빠는 늘 그렇듯 다정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순정아. 오빠 언제 와요? 저 동아리 활동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네. 내가 다음 주쯤 시간 내볼게. 오빠, 다음 주에는 꼭 와야 해요. 왜? 무슨 일 있어? 오빠, 저 사실은 아이 가졌어요. 너무 무섭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뭐? 임신했다고? 네. 일단 생각을 좀 하자. 우리한테 찾아온 소중한 생명이니까. 오빠. 내가 동아리에 이야기해서 빨리 너한테 가보도록 할게. 순정아,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지? 그럼요, 오빠. 지금 선배들이 불러서 이만 끊어야겠다. 내일 다시 통화하자. 네, 오빠. 그렇게 통화를 끊고 전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지금 내 뱃속의 소중한 생명을 없애려고만 했지? 오빠는 달라. 오빠는 우리에게 찾아온 소중한 생명이라며 너무 기뻐했어. 야, 이 기집애야. 지금 네 인생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인간이 아니라 나야. 너 설사 아이를 낳는다고 쳐. 17살짜리가 어떻게 애를 키워? 너 생각해봤어? 오빠가 좋은 아빠가 될 거야. 난 믿어. 그래, 실컷 믿어라. 너 그 아이 낳는 순간 인생 종치는 거야. 알겠어? 전 그날로 언니와 완전히 등을 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빠랑 연락이 되면 야반 도주를 해서라도 오빠와 아이를 낳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다음날 오빠에게 전화를 하니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오빠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빠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그 길로 저는 가족 몰래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갔고 오빠를 찾아 서울대로 갔습니다. 저기요, 혹시 여기 윤건이라는 대학교 1학년생 있나요? 여기 1학년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궁금하면 학교 총무팀에 가서 물어보세요. 오빠를 찾기 위해 저는 학교 총무팀으로 갔고 전 거기서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윤건을 찾아온 여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되는 줄 알아요? 우리 학교에 윤건이라는 학생이 있긴 한데 아가씨가 찾는 그 윤건이 아니에요. 어떤 놈이 지가 서울대생 1학년이라고 사기치고 다니는 모양인데 아가씨도 속았네. 아니 그런 사기꾼 얼른 잊어요. 이 자식 경찰에 신고해서 진짜 누군지 내가 알아내야지 원치. 에휴. 전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가 알던 오빠는 존재하지 않았고 공개방송에서 만난 남자의 이름도 주소도 전화번호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유령을 만난 거죠. 서울 버스터미널에서 전 그냥 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집에 가지도 못하겠고 뱃속의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정말 전 갈 길을 잃은 아기새 마냥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17. 뭘 알았겠습니까? 아이를 지우고 고향으로 갈까 생각도 했지만 임신 중절을 할 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자꾸 그런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무언가 큰 죄를 짓는 것 같은 무게감이 들어 도저히 뱃속의 아이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살아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식무살이도 했고 만두 공장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도 했습니다. 배는 남산만하게 불러오고 다리를 코끼리 다리라 해도 될 정도로 퉁퉁 부어도 아기랑 살아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모든 고통을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만두 공장에서 만두를 빚는데 순정아, 너 다리에서 뭐가 흘러내려. 나 아기가 나으려나 봐. 나 아기. 그때 저는 동료들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갔고 전 3kg이 넘는 아주 튼튼한 아들을 순산했습니다. 아기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그동안의 고생이 다 잊혀졌고 잠시 아이 아빠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파렴치한 새끼 생각해봤자 뭐하나 싶기도 해서 전 아이를 출산하고 그 자식을 제 머릿속에서 지우기로 했죠. 만두 공장 동료들은 공장 한 구석에 작은 방을 하나 만들어 제가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말 그때 생각하면 동료들이 아니었다면 아이를 키울 생각은 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아구 우리 동구 이모가 동구 얼굴이 아른거려서 일하기가 싫으네. 진짜 이쁘다 그치? 진짜 출근하기 싫다가도 동구 생각하면 얼른 출근하고 싶다니까. 야 이참에 너도 시집가서 애나 낳아. 그럴까? 참 순정아, 동구 여기서 키우는 거 어제 공장장님이 결국 아셨는데 김 부장이 완전히 두 손 두 발 싹싹 빌어서 허락해 주셨대. 김 부장은 말하지 말랬는데 그래도 나중에 고맙다고 인사라도 해. 정말요? 김 부장님이요? 김 부장님은 정말 말도 없이 묵묵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사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공장장님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다니 전 당연히 감사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저기 부장님, 감사드려요. 우리 동구이. 여기 아니면 애를 맡길 데도 없잖아요. 네, 그렇긴 하죠. 그런데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애 아빠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면서 애를 키우겠지. 나는 얼마 전에 사별했어요. 솔직히 동구랑 순정씨 보니까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나도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아들, 딸 낳고 잘 살았을 텐데 하고 말이죠. 그러셨군요. 전 김 부장님의 사연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아내를 병으로 보냈다고 하니 김 부장님도 마음의 상처가 많은 분이구나 생각했죠. 그날 이후 김 부장님은 저 몰래 우리 아들 기저귀와 분유 그리고 아기용품들을 챙겨주셨고 저는 그런 부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걸 받아도 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부장님, 너무 감사한데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월급 받아서 기저귀 값 벌 수 있어요. 내가 뭐 돈 때문에 이럽니까? 네? 마음이 시켜서 하는 거지. 내가 둘러서 말하는 성격이 못 돼서. 동구랑 순정씨 그냥 나랑 삽시다. 네? 이쁜 와이프도 없고 아들도 공짜로 얻었다고 생각하죠 뭐. 1타 2피 그렇게 합시다. 터프하면서도 따뜻한 그의 고백에 전 그동안 소름이 올라오면서 정말 우리 아기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 김 부장님, 아니 그와 가족이 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여봐, 잠깐 나 좀 봐. 네, 무슨 일이세요? 내가 참 자네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데 어디서 몸 함부로 굴린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 생각을 해. 자네 마누라 콧구 참 조신했는데 어째 저런 여자랑 결혼을 해. 아무리 사별했다고 하지만 재혼이면 더 신중하고 더 신중해야지. 그리고 자네 그거 모르나? 저 여자 아들 자네 핏줄이 아니니 저 여자랑 저 여자 아들 나중에 자네한테 뒤통수 칠 거라고. 어르신, 말씀이 심하시네요. 내가 틀린 말 했어. 난 자네가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전 지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그렇게 바라던 아들도 생기고 집사람한테 절을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앞으로 그런 말씀 다시는 하지 마세요. 저 때문에 남편은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많이 당했지만 그때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 사람들 말을 무시하고 저와 제 아들을 더 보호해 주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도 직장에서 승진을 했고 우리 동구도 어느덧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죠. 벌써 우리 와이프 생일이네. 동구야, 엄마 생일이야. 그럼 뭐 해야 되지? 후, 불어야지. 케이크하고 후, 불 거야. 우리 동구 별걸 다 하네. 이제 유치원 가도 되겠다. 당신 이번 생일에는 뭐 하고 싶어? 그냥 하루만 밥 안 하고 싶어. 뭐? 내가 제일 고민되는 게 오늘 뭐 해 먹지? 인데 그거 하루만 생각 안 하고 살고 싶더라니까. 까짓것 하면 되지. 그럼 외식? 아니, 내가 당신 생일상 차려줄 거야. 정말요? 오랜만에 솜씨발이 좀 해야겠네. 그치 동구야? 아빠, 나도. 알았어. 우리 동구랑 내일 장 보러 가야겠네. 제 생일 5월 25일. 남편은 직접 생일상을 차려주겠다면서 저에게 가만히 집에서 쉬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늘 다정한 사람이라 생일상을 차려준다는 말이 크게 놀라울 건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동구는 남편을 따라 시장을 가고 싶다며 졸라댔습니다. 동구, 아빠랑 같이 시장 가자. 나도 갈래. 아빠 따라 갈래. 시장 복잡해서 동구 데리고 장 제대로 못 볼 거예요. 그냥 집에 두고 가요. 아이고, 걱정도 팔자네. 이렇게 같이 손잡고 가면 되잖아. 우리 동구가 엄마 생일상 차려보고 싶다는데. 같이 갔다 올게. 동구야, 아빠 손 꼭 잡고 다녀야 해. 알겠지? 응? 가자, 우리 동구. 우리 갔다 올게. 남편은 정말 제 아들을 친아들처럼 키웠습니다. 한 번씩 보면
정말 남편이랑 제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부자 둘이서 제 생일상을 차려주겠다며 시장으로 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이런 게 행복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둘이서 그렇게 나가는 걸 본 뒤 전 주방으로 들어가 미리 생일상 차릴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다 해주겠다고 해도 재료 손질과 손맛을 낼 수 있는 건 이 집에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불고기를 사온다고 해서 미리 양념장과 채소를 다듬었고 잡채를 만들려고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그러다 1시간이 지났는데 남편과 아들이 오지 않았어요. 시장이 바로 근처라서 살 것만 사면 벌써 오고도 남았을 시간이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아들을 잘 데리고 있겠거니 생각하고 걱정을 덜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시간에 전화 올 데가 없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긴 것만 같았죠. 그래서 바로 전화를 받았더니 남편이 거친 숨소리를 내며 말하더군요. 여보, 나야. 당신 목소리가 왜 그래요? 시장에서 동구를 잃어버렸어. 분명 손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나중에 옆을 보니까 동구가 아니라 다른 아이 손을 잡고 있더라고. 지금 시장 돌면서 찾고 있거든. 당신도 어서 나와서 같이 찾아보자. 우리 동구 어떡해. 나도 시장으로 지금 당장 갈게요. 저는 남편을 탓할 시간에 1초라도 빨리 나가려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장에서 남편을 만나 같이 뛰어다니며 샅샅이 뒤져봤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아들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아들 또래의 아이들이 많았는데 그 아이들 중 제 아들은 없었습니다. 그때 시기가 80년대 중반이었으니 CCTV 같은 건 하나도 없어서 찾아볼 자료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장을 2바퀴 돌고 저희끼리 찾을 수 없다고 판단이 들어 경찰에 신고해서 사정을 말했어요. 20분 뒤 경찰 2명이 와서 시장 안을 같이 찾아봤는데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도대체 아들은 어디에 있는지 시장 안에 있는 모든 가게들을 뒤져봤지만 아들은커녕 아들을 본 사람들도 없었답니다. 경찰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상부의 보고에 의경을 대거 투입해 시장 안을 뒤져봤어요. 저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찾아주었기에 곧 아들을 품에 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까지 찾아봐도 아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경찰들은 그날 밤 시장 근처 모 한 골목과 집들을 찾아가 아들을 본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저와 남편 역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 하염없이 걷고 걸으며 아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동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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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더 흘러 아침이 밝자 경찰들은 제 아들 실종된 소식을 신문에 냈습니다. 당시 아동 실종 사건으로는 큰 사건으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경찰들은 혹시나 아이를 데려간 범인이 협박 전화라도 걸어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전화기 앞에 2주 동안 붙어 있었답니다. 하지만 걸려오는 전화는 장난 전화가 대부분이었네요. 실종 사건으로 일단 사건을 종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다려 보시죠. 안 돼, 안 돼, 안 돼요. 우리 동구 찾아주세요, 제발. 네? 여보. 안 된다고, 안 돼. 결국 단순 실종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말을 남기고 경찰들이 저희 집에서 떠났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들을 찾으려고 신문광은 물론 전단지 수천 장을 뽑아서 전국을 돌며 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정말 저는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밥을 거의 먹지 않았고 잠도 벽에 기대 잠시 눈을 붙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찾아다녀 봤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갑자기 남편을 심하게 미워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내가 분명 동구시장에 데려가지 말랬잖아. 내 말 듣지 않고 애를 왜 데리고 나가서 잃어버리냐고.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멍청하게 애를 잃어버려? 이 멍청한 개자식아. 네 핏줄 아니라서 그랬지. 어? 만약에 네 핏줄이었으면 안 그랬겠지. 미안해. 다 내 탓이야. 그때 미역 산다고 동구 손을 잠시 놓고 다시 손을 잡았는데 그게 다른 아이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한참 뒤에 아들에게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려고 내려다 봤더니 동구가 아니었어. 미안해 여보. 내가 반드시 우리 아들 찾을게. 동구 내 아들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 당신이 그건 더 잘 알잖아. 그럼 거기서 질질 짜지 말고 당장 나가서 찾아와. 내 아들 데려오란 말이야. 저는 매일 남편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아들을 찾아오라고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딘지 모를 길을 한참을 걸어서 전단지를 돌리며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2년의 세월이 지나자 저와 남편은 뼈와 가죽만 남았을 정도로 말라버렸답니다. 애꿎은 남편만 잡으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는 새 생명이 찾아왔고 전 동구를 생각하며 언젠가 동구가 돌아오면 동생이 기다렸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둘째를 낳고 나선 집안 형편도 넉넉했고 정말 둘째는 남들 부럽지 않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여보, 지금 당장이라도 좋은 아파트 가서 당신 호강시켜줄 수 있는데 난 우리 동구가 올 것 같아서 여길 떠나지 못하겠어. 여보. 전 남편이 그렇게 속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내 아들, 아니 우리 아들 동구를 찾고야 말겠다는 남편의 의지는 어쩌면 저보다 더 강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 우리 둘째 형구도 직장을 가지고 어느덧 어엿한 사회인이 됐죠. 전 둘째를 보며 늘 생각했습니다. 우리 동구가 컸으면 저랬을까 하고 말이죠. 오늘도 차 조심하고 끼니 거르지 말고. 엄마, 내가 무슨 애도 아니고 걱정 좀 하지 마세요. 아들이 50, 60이 넘어도 나한테는 늘 어린애야. 엄마, 또 형 생각나셔서 그러죠? 얼른 출근해. 엄마, 사랑해요? 알았어. 얼른 출근해. 둘째 아들은 정말 딸처럼 알뜰살뜰 절 챙겼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러는 건 남편의 역할도 컸죠. 남편은 항상 둘째에게 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고 형 때문에 제가 평생 한을 품고 사는 거라며 형이 없는 동안은 제게 2배로 자라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저도 둘째를 볼 때마다 우리 동구가 엄마 외롭지 말라며 저렇게 착하고 귀한 아들을 보내줬나 싶은 생각도 한 번씩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가 할 말이 있다며 저희를 앉혀놓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엄마, 아버지, 저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정말? 어머, 저 언제? 어떤 아가씨인데? 여보, 하나씩 물어봅시다. 그래, 어떤 아가씨냐? 정말 착하고 현명하고 무엇보다 절 배려하고 사랑해주는 여자예요. 직장은 다니고? 네, 어린이집 교사예요. 아이고, 그래?
그러면 애도 정말 잘 보겠네. 어디서 그렇게 좋은 아가씨를 만났니? 그냥 우연히요. 아주 우연히. 근데 이런 좋은 소식을 우리한테 이야기하면서 왜 기가 죽어 있어? 아, 우리가 무슨 부잣집 딸내미라도 데려오라고 할까봐? 아이고, 당신은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면 엄만 만사 오케이다. 그런데 엄마, 왜? 지수한테 아이가 한 명 있어요. 뭐라고? 남편이랑은 아이가 태어날 쯤 사별했고 지금은 혼자서 5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럼 싱글맘인가 그거냐? 네. 너 미쳤어? 어디 애 딸린 여자를... 안 돼. 그것만은 안 돼. 엄마, 일단 여보 진정하고 넌 일단 네 방으로 가거라. 엄마 진정하고 난 다음에. 진정이고 뭐가 없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널 어떤 마음으로 키웠는데. 그 여자랑은 절대 안 돼. 안 된다고. 전 아들이 애 딸린 여자랑 결혼한다는 이야기에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마 다들 그러실 겁니다. 지도 미혼모로 아들 혼자 키우다 남편 만나 결혼해놓고 지금 누가 누굴 가르치냐고 말이죠. 그러대요. 그래서 더 싫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동굴을 키우면서 느꼈던 그때의 감정들,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다 경험해본 것들이기에 우리 아들에게만큼은 그런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죠. 아들은 매일 제게 한 번만 그 아이를 만나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전 그때마다 절대 안 된다며 머리를 싸매고 누워버렸죠. 당신 언제까지 이럴 거야? 사람은 한번 만나보고 말을 해야지. 그냥 싫다고 하면 형구가 어떻게 이 상황을 납득하겠어? 당신 그때 기억 안 나요? 옆집 할머니, 당신한테 어디서 몸 함부로 걸린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냐고. 그리고 제 핏줄 아니면 나중에 뒤통수 맞을 거라고. 그 이야기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알면 더 만나봐야지. 우리 형구랑 형구가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한테 이야기하기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어. 그러니까 한번 만나봅시다. 응? 전 남편의 말에 고민을 했습니다. 저랑 똑같은 삶을 살아갈 것이고 내 아들은 이유 없이 손가락질 당할 건데 진짜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죠.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전 아들에게 그 여자를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이번 주 금요일 그 사람이랑 아이랑 같이 나오기로 했어요. 엄마도 보셨으면 해서요. 그 아이. 일단 아버지 말대로 보고 이야기하자. 그런데 형구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엄마, 저 그 사람 없으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전 결국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와 그 여자의 아들을 만나게 됐죠. 아이들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오셨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린 지수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지수라고 합니다. 아들을 사랑한다던 여자를 보니 이문세 오빠를 좋아했고 공개방송에서 한 남자와 사랑에 빠져 멋모르고 아이를 낳아 키웠던 그 시절 제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감히 형구 씨를 사랑해도 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 딸린 싱글맘이 귀하게 키운 아드님의 배우잣감으로 자격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저에겐 너무 소중한 제 아들이 이 결혼의 걸림돌이 된다면 전 형구 씨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예상과 달리
그 여자는 자신을 낮추며 제 아들의 반려자가 되는 게 부끄럽다고 했고, 더 마음이 아팠던 건 자신의 아이를 포기하면서까지 결혼은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이 절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래, 전 남편과는 사별했다고요? 네, 아이 어릴 때 사고로. 울면서 전 남편 이야기를 하는데 전 이상하게 그 여자의 아이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눈매며 콧대며 얼굴 모양까지 자꾸 잃어버린 제 아들 동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전 그냥 아들의 여자가 저와 비슷한 세월을 겪어서 그런 건가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자꾸 그 아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어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래요. 우리도 원래 큰아들이 있었는데 내 실수로 잃어버렸어요. 형구랑 7살 차이가 나니까 30대 중반쯤 됐겠네요. 살아있다면 말이죠. 일단 이렇게 만난 거 식사부터 합시다. 여보, 당신도 그만 울고 일단 밥부터 먹읍시다. 아이들 배고프겠어. 저희는 중식당에 갔고 코스 요리를 시켰는데 칠리 새우인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가 나왔습니다. 전 그냥 슬쩍 그 요리를 아이에게 내밀었는데 나 새우 못 먹는데. 참 서준이 새우 알레르기 있어요. 뭐? 새우 알레르기? 전 남편 체질을 닮아서 그런 건지 갑각류를 먹으면 탈이 나더라고요. 전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그 아이를 다시 꼼꼼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 동구도 갑각류 알레르기 때문에 게, 새우 등 갑각류는 먹지를 못했거든요. 저기 혹시 전 남편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여보, 그건 좀 실례되는. 아니요, 말씀드려야죠. 전 남편은 고아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고아가 아니라 부모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은 아이를 빨리 갖고 가정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부모를 잃어버렸다고? 다른 건 하나도 듣지 못했는데 시장에서 아빠 손을 놓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어머니 생신이어서 미역을 사러 갔다고 했거든요. 그건 기억이 난다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리고 전단지에 아들을 찾는 내용을 썼지만 이 내용은 저와 남편만 아는 사실이었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감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를 봤습니다. 우리 동구. 만두 공장에서 키우던 어릴 때 우리 동구의 모습과 정말 판박이었습니다. 전 그냥 본능적으로 그 아이를 말아 끌어안았습니다. 너 아빠 이름 기억해? 아빠 알아? 동구. 이동구. 어머, 어머, 아유 여보, 우리 동구. 우리 동구 아들이야. 이 아이 우리 동구 아들이라고. 제 전 남편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이건 엄마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끌어안은 아이는 잃어버린 내 아들 동구의 아이였습니다. 아들의 여자는 제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제 전 남편이에요. 성은 모르고 동구라고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미역 사러 가서 손을 내가 놓치는 바람에 우리 동구를 잃어버렸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어떡해? 전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보자마자 전화기를 부둥켜 안고 오열을 했습니다.
아유, 내 아들 동구. 아유, 내 새끼. 내 아들. 아유. 아들을 찾은 소식과 동시에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으니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의 핏줄이 이렇게 다시 찾아왔다니 정말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서준이의 빛 동구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동구를 찾는다고 대한민국에 안 가본 곳이 없었다. 그런데 이런 인연으로 만나다니 정말 고맙다. 고마워. 둘째 아들도 형의 아들을 그리고 형의 아내를 형이 세상을 떠나고 다시 만난 것이 믿기지가 않는 듯 펑펑 울었습니다. 만남 이후 저희는 혹시나 모른다는 생각에 예전에 동구가 쓰던 물건들과 서준이의 머리카락, 이 둘을 가지고 친자 검사를 했고 결과는 당연히 서준이는 제 잃어버린 아들 동구의 아들이었습니다. 서준아, 내가 네 친할머니야. 네 아빠, 엄마. 할머니가 우리 서준이 만나려고 이렇게 살았나 보다. 너희 아버지를 찾진 못했지만 우리 귀한 손자를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이야. 남들은 첫째 아들과 결혼했던 여자가 사별하고 둘째 아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다지만 저희 가족이 그동안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전 그런 비난쯤은 다 받아들일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 둘째 아들과 지수의 결혼을 허락했고 꿈에도 몰랐던 손자도 품에 안게 되었죠. 매달 5월 25일 전 아들을 잃고 단 한 번도 미역국을 끓여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 잃어버린 애미가 무슨 자격으로 생일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내 아들 동구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고 저는 이제 매년 5월 25일 아들의 제사를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며느리는 제사를 끝내고 나서 저에게 매년 생일상을 차려주고 있답니다. 제게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어머님, 귀한 두 아드님을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